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4월 23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50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의 결과가 좀 당혹스러웠었죠. 개장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던 건데, 막판에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장중에 급락을 했습니다. 원래는 뭐 그런 정도의 악재 갖고서는 크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상당히 예민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에서 일단 우리 증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었던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개장 초부터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지수는 약세로 출발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아주 불안한 그런 분위기였다는 건데, 자, 그래도 우리 증시는 그 어려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나름 그 상황을 어느 정도는 잘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을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반전이 되면서 마감이 됐죠. 이에 따라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개선이 됐다는 건데, 자,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은 전혀 아니죠. 여전히 지수의 방향성도 그렇고요. 또 지수의 어떤 탄력성이나 또 장세 활력성 이런 것 등을 느끼기가 좀 어려운 답답한 박스권 장세죠. 또 향후 전망 또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명쾌한 것도 또한 아니어서 더욱더 그 답답한 심정이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여러 각도로 조명을 좀 해봤을 때 뭐 그렇게까지 아주 어려운 상황 같지는 않습니다. 이왕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른바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끄는 대형주 장세, 지수 상승 장세라는 것이죠. 그 장세가 나타나기 전 과도기적인 그런 단계를 걷고 있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현재 형국이 약간 좀 애매한 측면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종목 장세나 테마 장세도 그렇게까지 유리하게 펼쳐지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해볼 만한 종목들도 그렇게 잘 없고, 또 해볼 만한 종목이다 싶으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기도 해서 종목을 쉽게 바꾸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 종목들은 장기 정석 투자 종목 위주로 되어 있는 이 마당에 또 그들 종목은 최근에 거의 못 움직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너무나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자세로서 당연히 기다려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 그리고 그 시점도 그 기다리는 기간도 아주 길 것 같지도 않습니다. 현재 아마도 5월 초부터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자, 그러한 매우 수상한 또는 특이한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평상적인 상황이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현상이 시장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알아두시면 투자 마인드에 또 현재 투자 전략상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자, 오늘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주제는 종목인데요. 일단 어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현대차인데요.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주가가 오늘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기반으로 한 현대차 주가 전반적인 상황을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LG전자인데요. 자, LG전자는 제 2선 추천 종목인데 지금 차트로 보더라도 21선 근처까지 내려왔어. 맥점에 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현재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느껴질 만큼 좋은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LG전자의 금년 실적 전망이 여기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 전망치가 생각보다 더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LG전자의 실적 및 향후 성장 잠재력 그리고 애플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종목인데요. 어,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제가 이번 주 들어서 번외 종목으로 개별 종목 3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매수하자 하는 관점은 아니었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OCI였었고, 또 그저께 말씀드렸네요. 그때 말씀드린 종목은 녹십자 랩셀이었었고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말씀드린 종목은 하나마이크론,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하나마이크론이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물론 쫓아가면서 직격에서 매수할 그 타이밍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현재 매도할 것인지에 대한 그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땐 매도입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보유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그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는, 물론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나 다름없이 현재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장중에 급락했던 것은 그 부자 증세 문제 때문에 급락을 했다는 거죠. 부유층에 대한 자본소득세 증세, 이 문제가 거론이 됐다는 건데, 사실 이 악재 하나만 본다고 한다면 대형 악재는 전혀 아닙니다. 미국 증시를 그렇게 급락시킬 정도까지의 악재는 아니다는 건데, 문제는 사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반시장적 정책 성향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정부죠. 그래서 증세와 관련된 그 첫 칼을 뽑았다는 측면에서 미국 증시에 부담을 준다는 그런 리포트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지나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리포트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흔들렸다. 그렇지 않아도 기술적 부담이 있었기에 그런 작은 악재도 현재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건데, 어제 그제 팬데믹이 재확산된다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반응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반시장적 정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첫 출발을 했다는 것에서 추후적으로 뭐 법인세 인상 등의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에 어떤 장애가 될 소지가 다분히 조금은 있다. 크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있는 정도, 그런 정도는 감안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후 정상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미국도 한국도 관련된 종목들이 시원스럽게 추가 상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뭐가 있나요? 현재 CS 윈드 정도 올라가다 말았고요. 동국 SNC나 이런 종목 반응 전혀 없었고요. 하나솔루션도 밀렸죠. 그리고 OCI는 강세를 유지했지만 아주 탄력적으로 추가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또는 해당 특정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혜택이 눈에 보여야 된다. 가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가지성이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죠. 전반적인 분위기만 잡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분야에 해당되는 우량주는 조금 더 길게 보자 하는 것이고,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OCI는 다소 부담이 되므로 현재 상태에서 좀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는 실적주로서는 하나솔루션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죠. 하나솔루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5만 원대 이해가 되는데 이 정도면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큰 부담이 되진 않죠. 또 대형주로서 만약에 5월달에 지수 상승 장세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그 흐름에 충분히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 놓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이 종목 안 갖고 계신 분 적당한 범위 내에서 매수 타임을 잡아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세 번째, 자, 캐나다에서 말이죠. 주요국 중 G7 국가 중 또는 G7을 넘어 G20국까지 다 포함을 해서 현재 금융정책 중 확장적 금융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테이퍼
즉 긴축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보도가 된 내용이 있어요. 테이퍼링, 채권 매입 그전 여기는 또 특이하게도 주당 얼마씩 매입한다는 그런 식의 정책을 현재 구사하고 있습니다. 주당 40억 캐나다 달러씩 매입을 했다는 건데 그 40억 달러를 30억 달러로 줄였다 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25% 축소했으니 이건 긴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기사가 됩니다. 약간 긴장이 되죠. 어, 카나다가 그 정도면 옆에 있는 미국도 할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연장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이거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테이퍼라고 하는 것은 몸체를 줄인다 또는 뭡니까 출구 빠져나간다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따라서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는 거니까 현재 빠져나간다. 채권 매각은 돈을 걷어들인다 하는 그 개념이 본질적인 테이퍼의 개념입니다. 채권을 매각해서 시중에 풀려 있는 자금을 회수한다는 개념이 들어와야 이게 본질적인 테이퍼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테이퍼 즉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양적 완화의 규모를 줄일 뿐이지 여전히 양적 완화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테이퍼까지는 아닙니다. 그 양쪽 완화를 줄인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걸 갖고 테이퍼로 한다면 지나친 비약이죠. 그리고 또 카나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 양쪽 완화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약간의 비판을 받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따라서 차제 경기 회복이 좀 가파라지니까 그 규모를 좀 줄이는 정도 적당한 수준으로 말이죠. 이걸 갖고 테이프로 할 수 없다 하는 관점에서 이 부분은 미국 현재 금융 정책에 뭐 현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장을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보면 외국인들 매도가 개장초 좀 있었다가 계속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현재 뭡니까? 개장초 좀 매도하다가 현재 장 후반에 그 매도 규모를 상당히 많이 줄이면서 258억 정도 줄였고요. 기관들이 오히려 많이 매도하는 현재 녹색 색깔의 그래프가 바로 그것을 표시하죠. 막판에 많이 밀렸습니다. 이 선물 파생 상품과 관련된 그들의 스탠스가 장중에 바뀌면서 이러한 수급상의 어떤 변동성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특이합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상의 막판에 급변하는 상황에 나왔다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뭐 심오한 어떠한 뭐 그 이론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말이죠.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 시장,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1.56, 1.5560 전일 대비 0.8 베이스 포인트 0.08, 0.08% 포인트 내려왔다는 거죠.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내려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금리 변동폭이 상당히 축소된 상태에서 조금씩이라도 내려오는 하향 안정돼 가고 있는 모습. 최근 악재 몇 가지가 나왔지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별반 큰 변동성을 안 보이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될수록 이머징 마켓 등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높아질 소지가 높다는 건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지만 조만간에 그렇게 될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러한 상황이고요. DXY 달러 인덱스 장중에 제가 한 두세 시간 전에 체크를 해본 결과 91.17 정도에서 움직였습니다. 지금도 한 그 정도일 것 같은데요. 자, 원달러 환율은 1117원 정도, 뭐 상대적으로 막 크게 문제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WTI도 큰 문제 없고요. 자, 수급상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연기금이 오늘까지도 2천억 넘게
계속 매도를 합니다. 이것도 5월 달부터 좀 바뀌지 않을까? 그 예상되는. 지금 한도 확대, 이탈 보면 한도 확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연기금이 그렇고 여전히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차트가 연기금, 삼성전자에 대한 연기금의 수급을 막대 그래프로 그린 그림입니다. 계속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있죠. 기관 전체를 봤을 때는 오히려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었죠. 외국인들을 보더라도 그 어제 그제 매도했던 것에 비해서 오늘 삼성전자의 매도는 크지 않았습니다.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수급상 가장 매매하기가 쉬운 삼성전자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할 만한 것은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인데 5,786계약이나 순매수했습니다. 아주 거대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가장 큰 선물 매수 규모인데요.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뭐 매도 쪽이든 롱 쪽이든 숏 쪽이든 추세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래도 오늘 그렇게 유리한 그런 분위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매수했다는 것. 여기에 상당폭 신규 매수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즉 환매수 성격이 아닌 신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시장이 풀릴 가능성을 약간이라도 보여준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자, 베이시스. 자, 베이시스는 아직은 오리무중입니다. 아직은 마이너스 1.44. 막판에 선물 지수가 막판에 크게 밀린 것도 아닌데 베이시스가 이렇게 아마도 종합지수가 플러스로 반전되면서 그러면서 아마 선물지수 상대적으로 좀 약해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그만큼 뭐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베이시스가 낮은 것은 현재 상황이 선물 지수상으로 봤을 때 그 지수는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지. 이게 해결되는 시점이 5월 3일 날,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되는 날, 아마 그날부터 이 지수 왜곡 현상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시장 상황 점검해 봤고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야 되겠죠. 자, 수상한 5가지 현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시가총액 10개 종목. 자,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삼성전자가 이렇고요. SK하이닉스 2위 역시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그렇고 네이버가 3위죠. 네이버도 그렇고 LG화학도 뭐 비슷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낮긴 했으면 최근에 약간 조정받고 있고 현대차는 조금 더 안 좋고 삼성 SDI, 셀트리온, 카카오가 조금 나은가요? 그래도 최근에 그렇게 시원스럽게 수중주가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수중가를 사용하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면 카카오도 뭐 그렇게까지 썩 좋은 모습,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외에 다른 뭐 시총 상위주들 삼성물산, LG전자 시총 10위 바깥에 있는 종목들조차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들 종목들이 이렇게 동반해서 똑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물론 경기 민감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타 등등 현재 실적 가변성이 큰 그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비슷하게 움직이고는 합니다만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네이버나 카카오는 저베타라고 하는 것은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개수로 표시한 수치를 뜻합니다. 그 베타가 높으면 지수 연동성, 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저베타라는 얘기는 현재 지수의 방향과 거의 관계가 없거나 마이너스 베타도 나와요. 그런 지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뜻하는 것인데 이들 종목들은 저베타 종목입니다. 지수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는 건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이들 종목조차도 전체적인 지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현상이 나온다는 건데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저베타 종목조차도 독자적인 행보를
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는 이들 종목 이런 장세, 박스권 장세에 오히려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과거에 보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전혀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상한 현상, 매우 수상한 현상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리고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코스피가 막혀 있는 상태이니까 역베타, 즉 지수가 막혀 있을 때 또는 약간 떨어질 때 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장 내지 섹터가 있다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섹터 시장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이 그렇고 가장 대표적인 섹터는 바이오가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수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낮긴 합니다만 아주 강한 것도 아니고 또 바이오가 아주 활발한 것도 또한 아니죠. 그것도 과거에는 별로 없었던 현상. 지금으로 봤을 때 매우 수상한 현상입니다. 또 세 번째는 화려한 테마 장사가 나올 만도 하죠. 지수가 막혀 있으니까 일반 개인들의 관심도가 특히 최근으로 몇 가지 중요한 테마가 있었단 말이죠.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가진단도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백신도 있었고, 또 코인 광풍도 불었단 말이죠. 또 기후 회의도 있었고, 또 내년까지 있을 정치 테마 이런 종목들이 횡행을 할 만도 할 텐데 부분적으로 또 한시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인 측면도 있지만 하지만 뜨겁게 달아오른 그런 테마는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매우 신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투자적인 강세로 또 강세 테마로 반도체 장비주들이 더 나아요. 오늘도 부분적으로 나쁘지 않았죠. KC텍, 테스, 유진테크, 원익 IPS, 또 그 전부터 주성 엔지니어링, PSK 같은 종목들이 여전히 상승 추세를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두 단계 꾸역꾸역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강한 추세를 살리고 있는 그런 식으로. 자, 이들 종목은 투기성 시세가 아니죠. 매우 정석적인 그런 트렌드 시세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이 오히려 추세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리고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현재 뭐 해운주 같은 경우 HMM이라든가 또는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철강주 쪽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고려 아니나 이런 거 조금씩 들먹대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경기 민감주인데 최근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 종목이 부각되는 것도 또한 그 전에는 잘 발견되기 좀 어려웠던, 즉 삼성전자를 도외시하고 그들 종목만 움직이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것이죠. 그런 현상도 나오고 있고 테마주가 일반 개인들이 투기적인 시세가 붙는 그런 경향이 오히려 사그라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또한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장의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대 비약할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기미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 긍정적이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증시 내면을 보면 악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자, 대형 악재가 나오고 뭐 대형 악재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외국인 기관이 파생 상품과 관련해서 투자 심리 차원에서 초대형 물량을 쏟아내도 그 물량을 일반 개인들이 다 받아줍니다. 2조 원 넘게 순매수했던 작년 같은 경우 연간 따져서 한두 번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매수를 일반 개인들이 불과 4개월 사이에 8번이나 8차례나 보여줬단 말이죠. 한때는 4조 원 넘게 순매수한 적도 2번인가 3번인가 있었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그만큼 떠받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상당한 지수에 대한 하방 경직성, 지수가 악재가 남아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내성을 지지력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도 그 전에 없었던 현상이고, 또 단기로 보더라도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또 미정부 반시장적 정책 리스크가 오늘 나왔었죠. 그런 것 때문에 크게 흔들릴 수 있었던 건데 그것을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 물론 그들이 즉 일반 동학개미라고 하는 그들이 상당히 막강한 대기 매수 자금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상황이 나빴을 때 방어할 수 있는 토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며 상황에 따라 그런 그들의 잠재력이 매수 잠재력이죠. 만약에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에는 작년 11월 달부터 금년 1월 초까지 장세를 이끌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동학개미들이 힘을 분출할 수 있는 잠재력까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 전과 다른 모습이 현재 그것도 상당히 수상한 긍정적으로 수상한 그러한 배경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 그렇고 또 앞에서 얘기 다섯 번째 요 내용이 그 내용이네요. 외국인 기관의 초대규모 순매도를 일반 개인들이 다 받아주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다섯 번째 수상한 그러한 현상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증시의 전망은 지금 당장은 답답하더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초에는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하면 외국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매수할 소지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실제 그렇게 된다 했을 때 우리 증시는 보다 탄력적으로 활력을 얻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관점으로 계속 보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자, 거기까지고요. 자, 종목 보겠습니다. 종목을 볼 때 일단은 현대차 차트를 올려놓고 봐야 되겠죠. 답답하죠. 이 종목 한때 제가 추천했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자는 거고요.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서둘러서 매수를 한다든가 저는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약간은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악재가 좀 있다는 건데 사실 구조적인 악재이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안 갖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적당한 저점에서는 현대차를 매수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인데요. 일단은 실적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지난 1분기 실적 매출은 그렇다 치고 일단 영업이익은 1조 6,566억 이 정도면 상당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91.8% 거의 2배 오른 것이죠. 2배 1조 자 이게 말이죠. 이게 잠깐 현대차의 차트를 장기로 놓고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2009년도일 겁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 당시 그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현대차가 그 당시에 급부상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부터 또 중국 시장까지 연결되면서 그 당시 현대차가 엄청 팔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현대차의 주가가 한 3만 원대에서 초반했던 주가가 불과 한 1년, 2년 사이에 그 당시 30만 원 근처로까지 27만 원까지 올라가네요. 거의 한 9배 이상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그 당시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작용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굉장히 가파른 경기 회복 및 또 환율력을 좀 받았다는 것이죠. 특히 자동차는 환율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전 산업 중에서 환율 민감도가 가장 큰 산업이 자동차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현대차 실적을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환차손이 3,680억 원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 표명을 했습니다. 현재 3,680억 원까지 합치게 되면 환차손이 없었다고 한다면 현대차 영업이익 규모는 근 2조 원이 넘어간다는 거죠. 앞에서 현대차의 최전성기는 2009년, 2010년이었었는데 그 당시 현대차의 영업이익 규모가 그 당시 2조 원 약간 넘어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버금가는 정도의 영업이익을 이미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는 진짜 환율 환율 덕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지금은 환율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차손을 입는 그런 상태라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감에 따라서 올라간다기보다는 내려간다는 거죠. 내려감에 따라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환차손 우려까지 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파른 정도 수준은 아니다. 환차손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규모는 현재 이번 1분기 때보다 훨씬 작아질 소지는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지만 여전히 환차성 우려가 좀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자 어쨌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100만 대를 회복했다고 그래요. 일단 미국 시장부터 회복되고 시작했고, 아직까지도 죽을 쓰고 있는 중국 시장도 아마도 금년부터 중국 시장에 제네시스를 판매하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더욱더 중국 시장부터 체질이 바뀌면 좀 개선될 소지가 높아서 전반적으로 현대차의 실적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매우 기대가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대차는 또 중국 시장도 회복되면 더욱더 크게, 그래서 긍정적이어서, 그래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를 좀 해놓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저점 타이밍을 조금 좀 늦춰서 본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다소 약간 꺼림직한 것은 이런 거죠.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품귀, 즉 쇼티지, 공급 부족 상태가 진행이 되면서, 자 울산 공장도 일부 가동이 중단되는 등 좀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죠. 생산 차질이 생기게 되면 매출에도 차질이 생기고 또 실적에도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실적 부담보다 더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리적 부담입니다. 그런 부담이 당분간 현대차한테 현재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물량이 많은 경우에 약간 줄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를 하는데 지금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인데, LG전자는 FN가드에서 LG전자의 금년 예상 실적을 4조 원 넘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4조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이 정도면 사상 최고입니다. LG전자는 실적이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뭐 2조 7천억, 3조가 채 안 되는 정도의 실적이었거든요. 대략 한 2조 5천억 정도만 나와도 상당히 잘한 것이다 할 정도로 LG전자는 그런 정도의 실적이었던 건데, LG전자가 작년도 실적이 좋았지만 금년은 훨씬 더 좋아서 4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거죠. 4조 원 정도. 4조 플러스 알파입니다.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상 최고의 실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근본적인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뭐 신문 보도에, 매스컴에 크게 보도가 됐었습니다만은 MC 사업부는 휴대폰 사업입니다. 휴대폰 사업을 철수한다는 거죠. 이게 7월 달부터 반영이 됩니다. 7월 달부터 매년 거의 5천억 내지 말할 때는 거의 1조 가깝게 평균적으로 6천억 내지 7천억 정도 매년 이 부분에서 손실을 봤던, 말 그대로 애물단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휴대폰 사업부, MC 사업본부였던 건데 결단을 내렸죠.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때부터 이게 이제 반영이 되면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겠죠. 더 이상 적자, 이 부분에서 적자를 안 보게 됐기 때문에 분기당으로 봤을 때 1,500억 원 내지 많게는 2천억 원 정도의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 연간으로 따졌을 때 한 6천억 내지 7천억 정도의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가전, 스타일러 내지 또 식기 세척기, 또 건조기, 그 전에는 꼭 필요한 가전은 아니었다 했던 건데, 최근 들어 라이프 스타일이 좀 바뀌면서 이 가전이 필수 가전화 되고 있다는 거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뭐 TV 부분이나 에어컨 부분도 그렇지만 LG전자가 세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실적 전망, 또 TV도 괜찮다는 말이죠. TV도. 그래서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VS 사업부입니다. VS 사업부. 이 전장 사업부인데요. 사실은 십수년 전부터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상당한 역량을 집중시키면서 계속 이 사업을 키워왔던 건데요. 하지만 최근까지도 적자를 면치 못했던, 실제로 봤을 때는 좀 부담이 됐던 사업부였던 건데, 드디어 십몇 년 만에 이 사업부가 금년 하반기 때부터
흑자로 전환될 소지가 높고 이 부분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확대되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선다는 거죠.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이 전장 부분이 상당히 그 LG전자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현재 보여주는 그런 파트인데요. 세 가지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하는 것, 이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좀 있다 하는 것이죠. 첫째가 모토. 특히 가전용 모터가 정밀 모터죠. 이 정밀 모터 분야는 LG전자가 세계 최강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반으로 한 전기 자동차의 이 파워트레인도 모터거든요. 조금 더 큰 정밀 모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현재 이 전기 모터 기반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상당한 역량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몇 년 전에 인수한 GKW를 통해 차량용 조명 헤드램프 쪽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 또 강자죠. 그를 바탕으로 한 인포테인먼트 쪽에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세 가지 분야가 상당히 다 중요한 분야이거든요. 전장사업 부분에서 LG전자가 상당한 어떤 글로벌 리더가 될 소지가 높다. 특히 카나다의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 모더나와 협력하고 있는 상태에서 잘하면 애플과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 금년 예상 실적 영업이익 규모가 약 4조 원 플러스 알파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한 EPS는 대략 15,000원 정도가 나와요. 15,000원. 현재 LG전자 16만 3,500원입니다. PER로 따졌을 때 11배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실적이 틈실하고 또 그 전보다 훨씬 더 배가 된 성장 잠재력까지 보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적정 PER을 최소한 15배 내지 20배 정도로 곱할 수가 있다는 거죠. 15만원 곱하기 15배만 해도 22만 5천이라고 하는 적정 주가가 계산이 됩니다. 30배를 곱하면 30만원까지 20배를 곱하면 30만원까지 나오겠죠. 이 30만원까지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20만원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빠르면 금년 내, 늦어도 내년 그 상반기 중에 20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마이크론을 리뷰를 한다는 건데,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여기 올려놓은 자료를 놓고 참고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만 얘기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핵심되는 부분 하나만 별도로 리뷰를 좀 할까 합니다. 물적 분할한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 WLS라고 하는 자회사인데, 여기가 의미가 커요. 원래는 하나 마이크론이 하고 있는 패키징이나 테스트, 이거는 넷베이스나 테스나나 다 같이 영위하는, 특별히 이 부분 상당한 경쟁력을 앞서 나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수한 자회사 하나 머티리얼스가 좀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OSAT 트렌드, 즉 A는 어셈블리, T는 테스트인데, 이 부분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외주를 준다는 거죠. 외주를 준다. 이게 OSAT라고 하는 건데, 그 트렌드에 수혜를 받는다. 이런 정도가 일반적인 것인데, 이거 갖고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가장 큰 모멘텀은 그 자회사 효과다 하는 건데, 하나 WLS, 여기는 범핑 및 프로브스 테스트, 이거 테스트의 한 부분이고, 범핑을 연결시킨다는 뜻입니다. 연결 소재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칩과 패키지 연결 소재 정도인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 같아요. SiC RDL, SiC 두꺼운 광폭, 그리고 RDL, R은 리, D는 디스트리뷰트, 광폭 재배열, L은 로이어입니다. 로이어가 레이어 층을 얘기합니다. 광폭 재배열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초고속 충전,
IC는 반도체 칩입니다. 반도체 칩으로 쓰이고 있다는 건데 이미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에 독점적으로 납품되고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그 NXP 차량용 급속 충전 반도체에 여기에 채택됐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부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된다는 거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 마이크론을 보면 범핑부터 시작하는 거죠. 범핑, WLP, 그것도 F4WLP, 플립칩, SIP, SOC 등 지금 첨단 하이엔드 공정 패키징 전반을 현재 다 아우를 수 있는 종합 패키징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현재 어떤 특정 섹터의 실력을 갖고 있는 현재 네페스나 또는 테스나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좀 나은 측면이 있다는 건데, 그것보다는 이 자회사 효과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 때문이라도 현재 하나 마이크론이 상당히 뭐랄까요,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갖고 있는 것은 좀 어렵고요. 부분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매수해 놓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있을 때, 다만 새롭게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타이밍은 좀 늦었습니다. 차라리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테스나를 갖고 있는 게 더 낫고, 안 갖고 있으면 매수한다 하더라도 테스나를 갖고 있는 게, 매수하는 게 더 현재 부담도 작고, 테스나도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 아까 얘기했던 프로브 카드 자체적으로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우리나라 비메모리 반도체의 유일한 테스트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 실적 전망도 매우 밝습니다. 그래서 테스나 쪽으로 새롭게 매수한다면 테스나 쪽으로 초점을 맞춰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